안녕하십니까. 삼성언론재단 그 유튜브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매일경제신문의 경제경영연구소를 맡고 있는 김병호 소장이라고 합니다. 2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했고요. 올해 10월부터 그 경제경영연구소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원래 사실은 이 삼성언론재단의 그 유튜브 채널, 유튜브 방송, 기자와의 어떤 대담 프로가 그 기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동안의 어떤 자기 어떤 취재담이라든지, 그동안의 그 기사로 밝히지 못했던 그 내용들을 갖다가 또 재밌는 얘기를 갖다가 이제 소개하는 프로인데, 오늘은 반대로 제가 기자로서 질문을 드리고 그 새로운 분이 나오셔가지고, 기자가 아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만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여러 좋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나라의 그 신북방 정책 기조에 맞춰가지고 그 러시아, 그 유라시아 탐험을 갖다가 4차례나 해온 우리 김연국 선생님을 갖다 모셨습니다. 우리 그 김연국 선생님, 그 본인 소개 좀 간단히 해주시죠. 예. 예, 반갑습니다. 저는 탐험가 김현국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러시아 횡단 도로를 중심으로 한반도로부터 확장된 공간으로 표현합니다. 유라시아 대륙입니다. 그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구축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1996년과 2014년, 2017년, 그리고 2019년 4차례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했으며, 그다음에 대륙과 25년 정도의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선생님, 우리가 보면은 그 최근에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서 철도 여행은 우리가 많이 하는 거 프로그램도 보고, 예. 그 철도 여행을 하는 그 한국 분들도 이제 많이 봐왔는데, 예. 그 도로 여행을 하는 거는 좀 우리한테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게 그 횡단 도로 여행을 했는데 그 횡단 다녀온 그 길, 루트는 어떻게 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녔고, 뭐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 개략적인 그 개요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러시아 횡단 도로를 중심으로 한반도로부터 확장된 공간으로서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표현했는데, 좀 쉽게 표현해 보면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 서울, 혹은 부산, 광주 어디에서나 출발해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의 끝, 저한테는 이제 유럽의 끝이 암스테르담입니다. 암스테르담까지 시베리아를 거쳐서 철도가 아니라 자동차, 오토바이, 차량으로 대륙을 횡단하는 걸 의미해요. 이제 저는 모터바이크를 이동 수단으로 사용해 왔는데, 대륙 횡단하는데 이동 코스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으로부터 시베리아, 곧 여기에서 북한을 통해서 갈 수 있으면 좋지만 아직 남북 분단의 상황이어서 동해시라는 데서 배에다가 저는 이제 모터바이크를 싣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하고, 블라디보스톡에서 뭐 1000km 단위로 러시아 대도시들이 형성돼 있죠. 대략. 지도가 좀 나타나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 블라디보스톡 도착하면, 그다음에 하바롭스크, 그다음에 이제 하바롭스크에서 치타까지, 여기는 P297 아무르 연방 도로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그래서 치타 거쳐서 울란우데, 부랴트 공화국의 수도이죠. 그다음에 지구의 배꼽인 바이칼 호수가 있는 이르크츠크, 그다음에 크라스노야르스크, 노보시비르스크, 옴스크, 예카체렌부르크, 그다음에 우랄 산맥을 넘습니다. 그다음에 페름, 그다음에 카잔, 모스크바, 그다음에 이제 유럽으로 나가서 암스테르담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목적지가 암스테르담인데 거기서 육로길로 다시 돌아와요. 귀국길을. 그래서 암스테르담에서 다시 유럽을 횡단해서 모스크바까지 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을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다가 실죠. 그래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와 함께 왔던 구간을, 빨간색 루트죠. 해서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배에다 또 실습니다. 그래서 동해시로 거쳐서 부산에 이르는 구간입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이 배로 왔다 갔다 하는 두 번의 구간이 단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행 기간은, 저는 이제 대륙 횡단자들이 최근에 조금씩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 저는 그냥 대륙 횡단하는 게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이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가
도로에 대해서 자료를 구축하는 게 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륙 횡단 도로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차량을 타고 달리고 멈추고를 수없이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일정하지 않는데요. 1996년도의 경우는 한 8개월 정도가 걸렸고요. 2014년에는 한 25,000km를 자료를 만들면서 달리는데 160일 정도 걸렸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는 한 60일 정도 걸렸고요. 2019년 네 번째 대륙 횡단에는 140일 정도 걸렸습니다. 좀 많이 걸리죠? 그 아시안 하이웨이 그 6호선이라는 도로가 지금 그러면은 저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이렇게 잘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그 도로 상태나 연결 그 코스는 어떻습니까? 도로? 이제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건 러시아 횡단 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질문은 이제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이고요. 그게 이제 같은 말입니다. 저한테는. 그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게 우리는 있습니다. 이게 대륙으로 나가는 국제 고속도로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하죠. 유엔에서 만든 프로젝트고요. 유엔의 산하기구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쉽게 표현해 보면 모든 나라는 국경과 도로를 길을 가지고 있는데 국경을 열면 길로 연결이 되죠. 나라와 나라가. 그래서 국경을 열어서 길로 아시아 각국을 연결하자는 취지로 이제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에서 만든 프로젝트인데요. 저는 우리나라에는 아시안 하이웨이 1호선과 6호선이 있죠. 그래서 1호선은 이제 뭐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일본에서 시작해서 부산 거쳐서 서울, 그다음에 중국 거쳐서 동남아로 해서 유럽으로 나가는 선이고요. 그다음에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은 부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동해시와 북한의 원산, 그다음에 나진 선봉, 그다음에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그다음에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나가는 선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반복적으로 자료화 만들고 있는 게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입니다. 아시안 하이웨이는 러시아 횡단 도로하고 많은 구간을 겹치고 있죠. 그렇죠. 러시아 횡단 도로. 그 그렇습니다. 보면은 횡단 도로면 자동차로도 갈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오토바이를 이제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 오토바이로 여행하는 그 뭐 이유가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또 그 도로를 갖다가 홀로 이제 여행하다 보면은 되게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 오토바이 여행해 주는 장점이랄까 왜 오토바이를 선택하신 겁니까 그러면? 그 오토바이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1996년에 시베리아를 횡단한 게 최초의 기록으로 돼 있는데 1996년도에 제가 모토바이크를 탈 때 1890년도에 시베리아를 횡단했던 러시아의 극작가 안톤 체홉이 사용했던 이동 수단이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구간에서 두 필이 끄는 마차였거든요. 보통 말을 현대판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의 글을 그가 여행을 마치고 이제 사할린 섬이라는 보고서를 썼는데 거기에서 잠깐씩 나오는 시베리아 대자연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는 현대판 말인, 뭐 제가 말하고 익숙하지는 않으니까 모토바이크를 그 당시 때 또 대학생이었고 그래서 현대판 말인 모토바이크를 타고 시베리아를 횡단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는 그때 했던 작업을 책이나 뭐 다큐멘터리로 만들자는 제의들이 그동안 쭉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글 쓰는 재능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주변 환경도 안 맞아서 글 작업을 못 했는데 시간은 흘러갔고 그래서 모토바이크로 96년도에 횡단하면서 러시아 구간을 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더 채워넣고 그다음에 모토바이크하고 관련된 스토리들을 계속해서 채워넣기 위해서 모토바이크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모토바이크는 위험합니다. 그렇죠. 두 바퀴 자체라 그 자체가 불안전성을 갖고 있죠. 제가 우리 김 선생님 경력을 보다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더 익스플로러스 클럽? 이게 우리말로 하면 이제 탐험가 클럽 정도 될 건데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데 상당히 좀 명망이 있는 그 모임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성격이고 또 어떤 활동을 거기서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일단 더 익스플로러스 클럽은 현재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립일은 이제 1904년도예요. 100년이 훨씬 넘은 모임이죠. 1904년에 그 당시 때 저명했던 우리 기자님과 같은 기자로서 헨리 월시라는 기자였는데 저명했던 기자와 교수들, 그 다음에 기업인, 그 다음에 전직 IOC 위원, 그 다음에 탐험가 클럽이니까 당연히 탐험가 이런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각계각층의 리더들이 모여서 만든 그룹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회원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최고나 최초라는
수식어를 가진 탐험가들이 많이 있어요. 예. 우리 뭐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아문센, 아문센. 예. 남극점 그렇죠. 정보겠죠. 야. 그다음에 에베레스트 산 올랐던 힐러리 경과 함께 올랐던 텐징 노르가이. 야. 그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피어리는 창립 멤버여서 같이 에어리스트. 들어가 있고요. 아, 피어리. 그다음에 우리 그 동양 쪽에서는 우에무라 나오미라는 탐험가도 있고 예. 대서양을 비행기로 날렸던 찰스 린드버그, 예. 달에 착륙했던 릴 암스트롱 이런 사람들이 정회원으로 있었던 곳입니다. 국내 인사하는 그럼 선생님 말고는 누구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이제 국내에서는 제가 최초로 더 익스플로러스 클럽의 정회원이 되었고 우리에게 이제 일반적으로 좀 알려졌죠. 베프 존스인가요? 아마존 제프 창업자 베조스, 제프 베조스. 제프 베조스. 네. 아마존 창업주도 현재 더 익스플로러스 클럽의 정회원입니다. 그가 민간인 비행사로 네. 우주 갔다 왔죠. 그렇죠. 그게 계기가 돼서 그 익스플로러스 클럽하고 클럽 회원한 거하고 요거 유라시아 횡단하고 뭐 딱히 뭐 관련이 있고 이런 건 아니죠. 있습니다. 어떤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이게 제가 하는 일은 아까 러시아 횡단 도로를 중심으로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구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그 회원 등급들이 있는데 저는 바로 정회원으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물론 1년이란 준비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정회원들 2명이 보증인을 서야 돼요. 저는 전주한 캐나다 대사 한 분이 있었고 또 아시아 지역 담당자가 저를 보증 서가지고 2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1년 동안 에세이를 썼어요. 이제 빠꾸 받으면 다시 쓰고. 그래서 거기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네가 어떻게 그 시베리아를 96년에 횡단한 게 그다음에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게 왜 탐험의 요소냐? 우리는 이미 우주에서도 태양계를 벗어나는 탐험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죠. 나의 시작은 1991년도 소비에트가 해체되면서 소비에트는 서방 세계에게는 새로운 시장이나 자원의 복으로서 기후 땅이 되었죠. 하지만 1950년이 있습니다. 1950년 한국에서 6.25죠. 발생한 동란을 계기로 해서 냉전이 본격화됐습니다. 그래서 1950년부터 소비에트가 무너지기까지 1991년도 12월 달까지 42년 동안은 너희들 여기 미국에서 탐험가들 러시아 들어간 사람 있니? 러시아에 대한 자료 있니? 42년 동안? 그렇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 제가 모토바이크를 이동수단으로 해서 시베리아를 횡단한 기록과 그 다음에 25년 동안 부산에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암스테르담까지 횡단하면서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자료 구축하는 것들을 증빙 자료 내놓았죠. 예. 그리고 나서 정의원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4번이나 이 힘든 고행을 하셨는데 아까도 뭐 조금 말씀하셨지만은 그 하게 된 계속 하고 있는 그 이유나 그 동기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여행을 또 이제 혼자 하신단 말이에요, 또 이게. 예. 혼자 하면 또 이렇게 나름 또 되게 힘들잖아요. 예. 그걸 준비하고 그러죠. 거기 또 현지에서 또 다니고 하는 게 더 힘들 텐데 이런 힘든 과정을 왜 혼자서 하고 또 반복하는 이유가 뭔지 어떤 뭘 바라는 게 있는지 어떤 그런 궁극적으로 하려는 뭔가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이제 뭔가를 반복한다는 행위는 네. 저는 이제 대학교 시험 볼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죠. 야, 이 문제 중요하니까 밑줄 긋는다. 그래서 반복을 해라는 뜻이죠. 네. 반복한다는 중요하니까. 행위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네. 이제 제가 자료화하고 있는 게 유라시아 대륙인데 유라시아 대륙은 인구 45억의 거대 시장이자 자원의 보고로서 현재 지구촌의 시선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또 한편 유라시아 반복하는 이유는 크기 때문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은 기자님이 아시겠지만 13개의 시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개 이상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땅덩어리입니다. 이 대륙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는 거를 한 번에 했다고 해서 제가 17살에 서울 1000만 명이 넘는 서울에 한 번 왔다고 해서 서울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겠죠.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혼자 사는 이유는 부산에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암스테르담까지 가는 길에 대해서 14,000km인데 그 길을
달리고 멈추고를 수없이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한 번 갔다 오면 제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기도 하고 이 러시아 구간이죠. 러시아에서 시베리아가 러시아의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큰 면적인데 이 구간에서는 많은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동행했을 때 그냥 달려서만 가는 게 아니라 달리고 멈추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위험의 요소들을 만나기 때문에 저 혼자서 그 위험성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면은 그 숙박이라든지 예. 식사 해결이라든지 예. 혹시 또 이제 몸이 아프면 어디 병원에도 좀 가야 되잖아요. 예. 또 이 전반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몇 개월 수개월이 걸리면 비용 문제도 또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전반적으로 이런 거는 어떻게 준비해 가지고 가시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먹는 거는 예. 그거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1996년에는 러시아를 횡단하는 고속도로가 없었어요. 완공이 안 됐었어요. 예. 그냥 도로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일부 구간들만 놓여져 있었고요. 그렇죠. 이 말에 하면은 아주 거칠었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현지인들이 저를 초대해서 자기 집에서 먹여주면 그거 묻고 갔죠. 그랬고 현재 2010년에 러시아를 횡단하는 도로가 완공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차량들의 이동들이 좀씩 늘어나고 물론 2010년에 완공된 러시아 횡단도로는 포장도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비포장도로까지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차량 운전자, 여행자들이 아닙니다. 대형 트럭 운전자들을 위한 복합시설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복합시설 안에 정비소나 트럭 운전자들을 위한 숙소들이 생겼습니다. 좀 거칠지만. 그래서 그 안에는 스탈로바야, 스탈로바 대중식당이죠. 식당, 그 대중들이 먹는 식당들이 트럭 운전사, 우리 뭐 건축 현장 가면 한밭집이라고 하죠. 뭐 그런 규모의 식당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바이크 차량에는 한 이틀 분치 음식을 싸가지고 다닙니다. 이제 예전에는 한 400km, 러시아에서는 400km는 거리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땅이 하도 커서요. 그 400km 안에 예전에는 마을이 없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 분치 현지에서 식량을 편하게다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먹고 그랬습니다. 몸이 아플 때는 또 어떻게 할까? 몸이 아프면 끝나죠. 그래서 약간 비상약 정도는 먹는. 뭐 아픈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행이네, 저는 이제 유라시아 데리고 횡단하는데 제가 뭐 러시아를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차량 정비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은 이빨, 전공을 빼놓고 잇몸으로 제가 도전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잇몸으로 유라시아 대륙 안에 시베리아라는 지구에서 가장 거친 환경이 있죠.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철저함 그리고 준비만이 사고를 방지해 주죠. 왜냐하면 모토바이크라는 건 그 자체로 불안정, 놓아놓으면 엎어지는데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젊은 팔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최소 중상입니다. 그랬더니 오로지 준비, 철저함, 그리고 위험의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이제 제 경험이고 노하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보면은 우리 김영우 선생님 같은 분도 러시아에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 아까 96년에 이제 처음 이제 하시고, 그다음 2014년, 17년, 19년 그 4번 이제 했잖아요. 그럼 그 시간이 엄청 그 긴 시간 동안 했고, 96년에 했던 사람이 또 2019년에 그 횡단을 하는 러시아 사람도 없을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아마 전무후무할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그 96년부터 2019년까지 보면은 엄청난 그 시간 동안 정말 그 러시아가 아주 많이 변했다는 걸 갖다가 생생하게 이렇게 체험하고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뭐가 좀 많이 어떻게 뭐 주변 풍광이라든지 뭐 변한 게 뭐 어마어마합니까? 어떻습니까? 하도 에피소드가 많긴 한데 그냥 저 옛길과 새길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봤는데 1996년에 제가 러시아로 횡단한 건 사회주의의 흔적과 만남이었거든요. 이게 91년도 12월 달에 소비에트가 무너졌지만 제가 그 이후로 5년 뒤에 러시아로 횡단하게 되거든요. 그 5년 한 나라가 무너졌다는 건 전쟁에서 패배한 상처와 같아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뭐 물가 상승, 이로 인한 실업률,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뭐 그 알코올에 빠지고 러시아 사람은 알코올에 빠지면 싸우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부작용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96년에 모토바이크를 타고
서방 세계나 우리에게는 그 러시아, 소비에트가 무너진 게 우리한테는 새로운 시장이자 자원의 복으로서 기회 땅이라고 보고 전 제 몸으로 거의 청년의 특권이다 생각하고 제 몸으로 직접 이 소비에트, 유라시아 대륙을 몸으로 부딪히면서 기회 요소들을 만들어 보자고 했지만 항상 꿈과 현실의 차이는 크더군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메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시간보다 메고 가는 시간이 많았다고 1996년에 여행을 총평을 해보는데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그 수없이 많은 장벽들 앞에서 제가 그래도 모스크바까지 도착할 수 해줬던 몇 기쁨들이 있어요. 그건 예로 들면 이제 이르크츠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의 백호 바이칼 호수라고 하죠. 그 바이칼 호수가 이제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96년에 바이칼 호수를 가게 된 걸 리스트 비앙카라는 말이 있어요. 이르크츠크에서 바이칼 호수를 가는 관광 상품으로 현재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구간인데 한 70km 구간 됩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제가 리스트 비앙카를 가는데 44개의 언덕이 있었습니다. 길도 그렇게 넓지 않고요. 근데 그 길이 현재는 바이칼 호수가 전 지구적인 관광 명소가 돼갖고 그 길이 넓혀졌습니다. 그래서 넓혀져서 그 옛날에 달렸던 그 길의 흔적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게 아쉬운데 96년 당시에 44개의 언덕을 넘어가면서 언덕의 정상에 오르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숲의 바다라고 하죠. 그 타이가림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언덕을 내려가서 또 올라가면 또 다른 색깔의 숲의 바다가 쫙 이어지는데 44개 카멜레온 색깔처럼 44개의 타이가림이 쫙 반하는데 그게 저는 96년도에 러시아를 횡단하면서 맞이했던 그 99개의 어려움들 그것들을 잊어버리게 해줬던 게 그 타이가의 만남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다시 만날 수 있어서 19년도에도 좋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길이 커지고 관광 상품화 되면서 그 길의 흔적들이 사라진 모습들이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타이가 그 산림 예. 그 사진 같은 거 예전에 찍어 놓으신 게 있습니까? 혹시? 그거 운이 좋게 이제 네, 이르크츠크에서 리스트 비앙카까지 가는 건 다. 그 러시아 사람이 네.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주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뭐 그런 거 사진 찍은 거 영상 같은 거 어떤 전시회 같은 걸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이제 저는 제가 그 부산에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암스테르담까지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에 대해서 자료 구축한 걸 가지고 전시회를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이렇게 뭐 광주시에서 전시회를 했었고요. 또 현재도 이제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예. 그럼 그래서 그 찍어놓은 사진, 영상, 자료들 뭐 그런 것들인가 보네. 예, 기본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이나 그 현장에서 썼던 재료들 뭐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뭐 전공은 법했지만 공부는 전공을 안 살려서 문화예술인들하고 많이 어울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문화예술인들하고 협업을 하든지 그래서 뭐 미디어 아트하고도 결합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전시회를 좀 눈에 보기 좋게 이렇게 가공하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